가득한 과거, 인류의 삶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시간 속에 그들의 흔적을 쌓아왔다. 한반도에 깃든 한 무리의 사람들도 그들만의 모양과 빛깔로 그들의 흔적을 쌓아왔다. 어제의 그 흔적 위에서만 오늘의 우리 삶은 시작된다. 과거의 유산은 우리의 대지였다. 그러므로 흔적은 잊혀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묻혀진 흔적들도 우리가 돌아볼 때 비로소 어둠의 비밀을 뚫고 솟아온다. 백제 무령 왕릉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솟아올랐다. 서기 523년 5월 한 왕이 세상을 떴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왕의 유체는 가매장처인 빈궁에 모셔졌다. 삼 년 뒤에야 왕은 왕을 위해 축조된 사후의 궁전 대묘에 안장됐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무덤 속에는 정적만이 남겨졌다. 마침내 기름이 다하여 등잔의 작은 불빛마저 잦아들었을 때 왕의 죽음은 깊고 긴 어둠에 묻혔다. 그 어둠 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왕릉은 주변의 다른 무덤들에 묻혀 본래의 이름과 형체를 잃어갔다. 일대의 무덤들이 송산리 고분군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을 때도 왕릉은 그저 하나의 언덕으로만 생각됐다. 약 1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다. 왕릉이 내려다보는 곳, 그것은 이제 공주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1971년의) 어느 여름밤, 공주박물관장 김영배는 소스라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이한 꿈이었다. 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이상한 짐승이 김영배를 덮칠 듯 쫓아오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기괴한 형상의 짐승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김영배는 생애 최대의 발견을 하게 된다. 송산리 고분의 벽면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흙 속에 묻혀있던 벽돌층이 드러난 것이다. 새로운 고분의 입구가 분명했다. 7월 7일부터 문화재관리국의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그리고 마침내 입구가 뚫렸을 때 김영배는 보았다. 거기에 꿈에 본 그 짐승이 있었다. 그 돌짐승이야말로 이 무덤을 수호해온 신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두 장의 돌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지석이었다. 지석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영동 대장군 백제의 사마왕이 62세의 나이로 계유년 5월 병수일로부터 7째 되는 임진
임진일에 부모하셨다. 그리하여 을사년 8월 개유일로부터 12일째 되는 갑신일에 대묘에 안장하여 이상과 같이 기록한다. 사마왕, 그것은 백제 25대 무령왕이 생전에 쓰던 이름이었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무령왕이 현실 속에 생생히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 모녀왕릉에 놓여있는 이 한 장의 지석, 연대가 뚜렷합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많은 거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고 몇 년도 어떻게 묻혔다고 기록이 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과 이 지석에 나오는 기록이 하루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훌륭한 사료인가 하는 것을 이 지석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발견으로서 우리는 우리 고고학계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새로운 연구 방향이 전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사는 늘 이긴 자의 편에서 기록되어 왔다. 패자의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에 가려져 어둠 속으로 묻혀져 갔다. 백제의 흔적 또한 그렇게 사라져갔다. 기원전 18년의 나라를 세워 서기 660년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 그러나 그 나라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지고 파괴됐다.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백제는 작고 약한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로만 오직 각인됐다. 그런데 이제 그 잃어버린 역사를 증거해줄 백제 왕릉이 출현한 것이다. 무령왕릉은 산복을 옆으로 파고들어가 조성됐다. 5세기 전후부터 백제 특유의 무덤 양식이 되어온 이른바 횡혈식 구조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무덤 속으로 1500년 전 왕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돌짐승이 가로막고선 입구로부터 약 3m의 연도가 이어지고 그 안쪽 넓어진 공간에 사자의 방인 현실이 있다. 내부의 벽은 모두 무늬를 새긴 벽돌로 쌓아 올렸다. 백제 묘제로서는 드물게 발견되는 전축뿐이다. 천장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벽면을 파고 만든 5개의 벽감에는 백자 등잔이 놓였다. 바닥엔 흐트러진 나무 뿌리와 1500년 동안 썩어서 내려앉은 관제의 조각들이 길게 널려져 있다. 그 아래 왕비와 왕의 육신을 감싸고 있던 수많은 장신구와 부장품들이 드러난다. 정교하고 호화로운 왕과 왕비의 관장식, 금은 제품, 구슬과 칼과 거울과 무려 108종 2906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 유물들은 무엇인가? 바로 비밀의 열쇠들이다. 귀 기울여 보면 그 하나하나가 잊혀진 백제사의 한순간들을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마라고 불리웠던 왕, 무령왕의 시대와 그 나라에 대해. 왕의 유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관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목은 아직도 채 썩지 않은 조각을 남기고 있다. 원래 관은 금은 꽃장식을 한 화려한 집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바로 이 관을 이루었던 나무의 한 조각.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제 가장 먼저 관을 만든 나무가 어떤 수종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알코올에다가 경북대 수종분석연구실에 관목편에 대한 목질부 세포 조사를 의뢰했다.
너무 먼 과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마찬가지로 미지의 시간인 것이다. 1500년을 견딘 관목 한 조각이 그 낯선 미지를 탐색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런 세포 특성 가지고 우리가 관목의 구성세포는 특이했다. 헌물관과 직각으로 마주치는 방사유 세포 사이에 긴 타원형의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창문처럼 보인다고 하여 창상 분야 벽공이라 불리는 희귀한 조직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고급한 관제로 쓰여온 나무로는 주목, 상수리, 느티나무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령왕의 관목세포는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그 어느 나무와도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왕의 관목은 대체 무슨 나무인가? 인간의 육신이 소멸된 후에까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나무. 놀랄 만큼 내구성이 강한 이 나무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전문적입니다만은 이게 그 분야벽공이 창상벽공이라는 대단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상벽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속일종밖에 없는 대단히 희귀한 나무로서 일본에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특히 고야산이라는 그 일본의 남부지방입니다만은 거기를 중심으로 주로 분포를 하는 이런 나무인데, 일본 특산인 그 나무는 금성으로 결론지어졌다. 금성은 규슈 남부에서 본슈의 중앙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고 주산지 고야산은 오사카 부근에 있다. 한반도에 있는 백제 왕릉에서 왜 일본 나무가 나왔을까? 어쩌면 고야산이 그 의문에 답해줄지도 모른다. 해발 800m의 고야산. 이 고산지대의 산록에 고야산시가 자리 잡고 있다. 고야산에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신곤슈의 본산이 있어 늘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잦다. 그리고 그 외지인들은 이곳에서 꼭 가져가는 것이 있다. 어디서나 고야막기라는 간판이 보인다. 일본 말로 고야의 나무라는 뜻이다. 바로 금송이었다.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나는 금송조차 고야막기라 부르고 있고 사람들은 다투어 그 가지나 묘목을 사간다. 苗をですね、3つも買われましたけども、これどこに使うんですか？これは畑とかね、畑のあでとかに植えます。どういう目的で？これ避難とか、はいお盆とか、はいお墓に備えるのにね、一番いい木なんで。はい。そうですか。 일본인들에게 금송은 신성한 나무였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그것은 조상의 영전이나 제단에 바치는 신목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무령왕의 관목 단면으로 추정해 볼 때 관제로 쓰인 금송은 수령 300년 이상, 직경이 1.3m에 달하는 거목이었다. 그 중에서도 곧게 잘 자란 나무를 골라 벌채하려면 이곳 고야산처럼 금송이 밀집한 삼림이라야만 한다. 여기서라면 높이 30-40m에 둘레가 한아름이 넘는 거목도 드물지 않다. 관제의 고향이 이곳일까? 왕의 관제가 고야산에서 온 곳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무령왕이 이 지역과 어떤 관계라도 있는 것일까? 고야산의 산맥을 넘어가면 인근에 오사카가 있고 그 근교에는 하비키노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비키노는 유명한 포도 산지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포도가 아니라 그 포도밭 곳곳에 널려 있는 옛 무덤들이다. 관음총이라 불리는 이 무덤은 돌을 깎아 쌓은 석실분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횡혈식이라는 데 있다. 바로 백제 고유의 무덤 양식인 것이다. 아스카 지역이라 일컬어지는 이 일대에서는 이런 횡혈식 석실분들이 수천 개나 흩어져 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무덤들을 아스카 천총이라 부른다. 1000개의 무덤. 그 무덤의 주인들은 분명 일본 토착민들이 아니었다. 돌벽 위에 새겨진 이 그림은 여기 묻혔던 이가 한반도에서도 북방 이주 민족의 일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말을 달리고 머리에 깃털을 꽂는 민족. 그것은 고구려와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인만의 특색이다. この羽曳野市の飛鳥あたりはたくさんの群衆墳といって小さな古墳が6世紀から7世紀にかけてたくさんあるんですが、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渡来人のお墓だと思います。 무덤의 주인들이 백제인들이었음은 무덤 내부에서 발굴된 부장품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비키노 발굴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복원되고 있는 이 토기들은 그 형태와 문양에서 백제계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하비키노시의 외곽을 흐르는 개천을 건너가면 거기도 전형적인 횡혈식 고분이 있다. 이 지방에서 자랑스럽게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다카이다야마 횡혈 고분. 청동 다리미가 출토된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6, 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카이다야마의 다리미. 그것은 놀랍게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다리미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 형태나 크기에 있어서까지 마치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무령왕의 시대 혹은 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 고야산의 그늘 아래 수많은 백제인들이 모여 살았음은 부정할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다. 하비키노의 중심에 있는 아스카베 신사도 그 흔적 중에 하나다. 지금은 주인 없는 폐사가 되어버린 신사. 이곳에 모신 것은 아스카의 조상신이다. 그 조상신의 존재는 그러나 실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 사후에 신의 위치로까지 높여서 추앙될 만큼 고귀한 신분의 인물. 신사의 역사는 그 조상신이 백제의 곤지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아마도 일대의 백제인 집단을 다스리던 수장이었음이 틀림없다. 곤지는 당시 백제 계로왕의 동생이었다. 일본 서기는 서기 461년 곤지가 이 땅으로 올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사서 백제 신천에 이르기를 곤지가 일본으로 갈 때 축자에 이르러 사마왕을 낳았다. 섬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섬, 곧 사마라 했다. 지금 강나의 바다 중에 임금의 섬이 있다. 왕이 태어난 섬이기에 백제인들은 그 섬을 임금의 섬, 곧 니림무세마라 부른다. 사마왕의 이름을 우리는 비로소 일본에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연안에서는 그가 태어났다는 섬,
강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비슷한 이름의 섬은 있었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강나도와 마찬가지로 가카라시마라 읽혀지는 섬. 후쿠오카 앞바다에 있는 그 섬. 가당도를 찾아간다는 거친 비바람이 불었다. 곤제 일행의 섬에 도착한 것도 어쩌면 이런 폭풍 때문이었는지. 가당도는 고작 100여 호가 모여 사는 조그만 섬이다. 이 섬이 니리무세마라면 마을의 어느 구석엔가 그 기억의 파편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生まれてなったという話だけであってよう知らんです。そこまでしか。帯洗いってよ。生まれてだったって帯洗いって帯洗って人がそれで洗うと生まれてだったってでしょ。そう聞いてるだけ。誰が生まれたかは期間だったですけど、ここであそこに小さい井戸があるでしょ。あの井戸の水を使って産湯に使わせたという。 오비야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의 동쪽 끝에 있다. 해안선이 깊숙한 굴곡을 이루어 거센 파도도 숨을 죽이는 곳. 배가 피항하기에 안성맞춤인 이 바닷가에는 비바람을 가릴 동굴까지 하나 있었다. 가당도 주민들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은 바로 이 동굴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고대어로 섬을 뜻하는 사막. 그의 탄생지가 과연 이곳인가? 고대사의 추적은 가능성의 추적이다. 이곳 가당도 어업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여 년 전의 어업조합 연역 또한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역의 필자는 곤지가 머물렀던 그 섬이 바로 이곳이며 전설 속의 그 아이가 바로 백제의 무령왕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후일 왕이 될 어린 사마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곤지를 따라서 상당 기간 일본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야산의 그늘 아래 백제인들이 터잡았던 그 땅, 곤지가 다스렸던 그 땅에서 금송은 그 연고 깊은 땅의 신목이었다. 그래서 금송은 왕의 관제로 선택됐을 것이다. 무령왕은 출생부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본 땅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왕릉 안에는 일본산 관목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산 물건들도 부장돼 있었다. 이 물건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우선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무령왕이 태어나기 전 백제의 도읍은 지금의 서울 곧 한성에 있었다. 당시 계로왕에게는 문주와 곤지 두 동생이 있었다. 곤지가 일본으로 가서 사마를 낳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된다. 문주가 신라의 원군을 청하러 간 사이 한성은 함락되고 계로왕과 그 직계는 모두 참수된다. 이에 문주는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 왕위에 올랐다. 왕권은 약화됐다. 일본에서 곤지가 달려왔으나 실세 귀족 세력들의 손에 두 사람은 피살된다. 문주의 어린 아들 삼근이 왕위에 옹립되나 곧 죽고 귀족 세력은 곤지의 아들 중 사마의 동생인 동성을 왕으로 택했으나 22년 재위 끝에 그마저 피살된다. 왕통은 사마에게 이어졌다. 그는 가장 먼저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의 나이 40세 때였다. 그의 과제는 자명한 것이었다. 한강 일대에서 금강 유역으로 후퇴한 백제의 쇠락한 국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무령왕은 즉위 원년부터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 원년 11월, 2년 11월, 3년 9월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고구려 공격이 감행됐고 그때마다 승리의 기록을 남겼다. 안으로는 제방을 쌓아 농업 생산을 늘리고 밖으로는 금강의 수로를 통해 활발한 교역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웅진천도 이후 백제의 교역 활동은 극히 위축돼 있었다. 고구려가 남하한 이후 황해 연안 항로가 봉쇄돼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중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전제에 비해서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역시 금강하구를 출발해서 남진해 온 상태에서 황해 남부 사단 항로로 택했을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황해 직항로보다는 훨씬 더 어렵죠. 어려우나 당시 그 백제인들의 5세기, 6세기 무렵의 백제인의 항해 능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제의 조선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일본에 일본 열도에 있는 왜국이 백제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인들의 뛰어난 조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아무데도 없다. 그들이 만든 배의 모습은 오늘날 남아있는 조선시대 배들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범선의 발달 속도는 대단히 늦다. 조선통신사선보다 수백 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이 배도 기본형은 후대의 배들과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고대 범선들은 중국이나 일본 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원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7세기경 일본의 견당 사선을 그린 이 그림은 가장 오래된 우리 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백제인을 시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견당사선을 번을 찍어 백제인으로 하여금 백제선을 만들었다, 백제 배를 만들었다 한 그것을 유추하여 볼 적에 우리는 현재 백제가 만드는 그런 원양선 또는 미역선들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우리의 전통 조선 기술 기법으로서 설계하고 그 조선 기법으로서 제작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배 형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판이 앞까지 솟아오르고 뒤도 솟아오르는 것. 다시 말해서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 선형은 같습니다. 설계도를 따라 사라진 백제의 배를 복원해보자. 우리 배는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다. 앞뒤도 평평하게 막으며 갑판 위에는 두세 개의 볏집을 짓는다. 부들러 짠 돛을 올리는데 원양을 항해하는 배는 늘 2대의 돛대를 박는다. 길이는 25m 남짓. 15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이런 배가 새로운 항로를 따라 먼 중국행에 나섰을 것이다. 나침반도 없었던 그 시대, 선단은 항해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양자강을 따라 들어간다. 남경항. 그들은 이곳에서 선적해온 백제 물건들을 내리고 중국 특산품들을 선적했을 것이다. 남경은 당시 중국 남조의 한 국가였던 양나라 수도였다. 백제는 남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나 무령 왕대에 들어 그 교류는 정점에 달한다. 남경 박물관에 가보면 그 교류의 폭과 두께를 짐작할 수 있다. 무령 왕릉에서 눈에 익은 물건들이 이곳에 다 있다. 남조의 이 도자기들이 그대로 백제로 건너갔던 것이다. 말 그대로 똑같은 물건들이다. 양나라의 이 엽전 거푸집이 무령왕의 지석 위에 놓여있던 그 엽전, 오수전을 찍어냈다. 왕권의 상징인 이 청동거울도 머나먼 백제의 바닷길을 따라 무령왕에게 갔다. 단양 근교에는 양시조 무제의 무덤을 비롯 세기의 황제능이 발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거대한 석수가 지키고 있는 이 능들이 바로 전축분이다. 남조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무덤 양식이 아치형 천장의 전축분이었다. 연꽃 무늬를 새긴 이들 벽돌은 남조 특유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연꽃 무늬 벽돌은 그대로 무령왕릉에 재현된다. 무령왕릉은 부장품뿐만 아니라 무덤 자체의 양식까지 남조에서 수입했던 것이다. 그것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 개방성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백제의 해상 능력이었다. 일본과 중국을 넘나들었던 백제, 그들의 발걸음이 가 닿은 곳, 그것은 어디까지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금강 하구에 위치한 전북 익산군 웅포면.
그 내륙 쪽의 입점리에서 1986년 우연히 고분 하나가 발굴됐다. 그 발굴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으로 각인됐다. 지금 그린 고개 지금 무덤 넓입니까? 넓이가 한 발 더 돼야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아무데도 손 안 닿는다는 게 끝털이. 여기가 조그만 이만한 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이 있는데 신이 한 커리가 나왔어. 예. 근데 이만이요. 예. 진짜 거짓말 못하면 된마만 하다고 했어. 그런 신이 있고 한 커리가. 무덤은 5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백제 횡렬식 석실분이었다. 그 속에서 무령왕의 것과 유사한 금동 신발이 나온 것이다. 좌우측 판과 밑바닥판 3장으로 구성되고 밑바닥엔 못이 달린 백제 특유의 형태였다. 신발과 함께 나온 것이 금동관모였다.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은 곧 통치자의 상징이다. 그러나 5세기 중엽, 이 일대는 백제의 도읍지도 아니었고 당시에 백제를 통치했던 인물은 오직 무령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양서 백제조는 이 미스테리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백제는 큰 성을 담노라고 부르는데 22개의 담노를 모두 왕의 자제나 종적으로 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기록이다. 담노란 곧 백제의 독특한 지방 통치 시스템이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제 왕이 묻힌 문영왕릉하고 비슷한 형태의 부장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익산의 입점리에 묻힌 사람이 그에 비견할 만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익산의 입점리 지역에는 담노라고 하는 성이 축조가 됐고 바로 백제 왕족이 파견돼서 통치했던 구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규슈에서도 입점유와 똑같은 형태의 유물이 발굴된 지역이 있다. 백제 왕성은 곰을 뜻하는 고마로 불렸다. 그런데 이 지역의 명칭 또한 곰을 뜻하는 구마모토다. 고마 아래 담노가 있고 구마모토 연 아래 다마나시가 있다. 그 다마나시의 한 모퉁이에 있는 후나야마 고분. 바로 이곳에서 6, 7세기경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대량 출토됐던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묘한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후나야마 유물은 단순한 도레인의 흔적 그 이상이었다. 유물들은 그 주인의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금동관모가 있었다. 입점리의 것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것이다. 무령왕의 신발처럼 거북이 둥무니를 아로새긴 금동 신발도 나왔다. 입점리 금동 신발의 주인공이 담노의 통치자였다면 후나야마 금동 신발의 주인공 또한 또 다른 담노의 통치자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그 지역의 왕이었다.
무령왕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곤지, 그도 곤지왕이라 불렸다. 그렇다면 그가 다스렸던 백제인 지역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시 오사카 곤지의 땅으로 가보자. 곤지 신사가 있는 하비키노 부근에는 스타치만이란 또 다른 신사가 있다.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신사에는 신비한 청동거울 하나가 있었다. 언제부터 그 거울을 소장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지역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거울은 국보로 지정되어 동경박물관에 가 있다. 모조품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신관의 발길은 잠옷 엄숙하기만 하다. 인물 화상경이라 불리는 이 거울은 얼핏 중국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은 중국 것을 본떠 만든 것으로 기술의 미숙함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이 거울이 중요한 것은 거울 자체보다 오히려 그 주변부에 새겨진 48자의 명문에 있다고 하겠다. 그 명문 속에 바로 무령왕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석에 쓰여진 이름과 획 하나도 틀리지 않는 사마라는 글자가 거기 있다. 명문의 내용은 이렇다. 계미년 8월 16일 대왕년, 남제왕이 이시사카 궁에 있을 때 사마는 그의 장수를 생각하며 예족 사람인 개중비직 직책의 금주리와 또 한 사람을 시켜 상품의 백동 200간으로 이 거울을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사마가 일본의 어느 왕에게 스스로 상왕의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말인 것이다. 거울은 그 윗 통치자가 아랫사람에게 자기 신하 혹은 아래왕한테 주는 특별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치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왕이 새로 됐거나 혹은 윗왕이 새로 됐거나 할 적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적에 특별히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로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일종의 임명장 혹은 신임장 같은 것으로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수많은 백제인들이 살았고 곤지가 신으로 추앙됐으며 사마가 상왕의 위치를 분명히 했던 땅, 바로 그 오사카 부근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금동신발은 출토됐다. 후진옥기의 금동신발은 무령왕의 신발과 가장 흡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백제 왕족의 발길이 가닿은 곳, 그곳은 어쩌면 백제가 담노라는 이름으로 직접 통치했던 해외 영토일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 위에서 백제사의 지평은 한반도의 경계를 훨씬 벗어나게 된다. 그 가능성은 중국 땅에서도 발견된다. 남경박물관의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것은 볼품없는 한 장의 돌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엔 거대한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这是黑池长石碑哈。
我们一般不叫碑，就叫黑木质或者字色。这个头很好的，很清楚。 哦， 그 돌판은 흑치상지의 묘지석이었다. 흑치상지가 누구인가? 나당연합군의 백제가 멸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후일 교과서에 백제 부흥운동의 주체로 기록되는 인물, 바로 그 흑치상지였다. 百济人也，其先 묘지석에는 그의 성이 원래 백제 왕족의 성씨인 부여씨였으나 흑치 지역에 봉해졌으므로 자손이 그것을 성으로 삼았다고 기록돼 있다. 흑치의 조상이 증조까지 나오므로 그 성을 바꾼 시기는 무령왕대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흑치씨가 임명됐던 흑치, 그 흑치는 어느 땅일까? 东南亚一带南洋群岛，为什么呢？因为这个地方呢天气很热，因此当时的民众啊很多不穿衣服的，所以是鲁国。另外呢，因为这个南方呢都吃槟榔啊，吃了槟榔以后他牙齿发黑，因此叫黑齿国。这是一种说法。那么按照这样一种说法的话呢，我们从这个《三国志·魏书》的记载来说，离开欧国大概30千里，有黑齿国，应该在南洋群岛一带，这是一种看法。大约在中国的周代，他的生活地域呢，可能在长江流域一带。到了秦汉以后呢，他开始向2个方向分化，一部分呢向南方迁徙，一部分呢向东方迁徙。以后呢就渡海到向朝鲜方向，向日本人。 흑치는 과연 어디인가? 혹은 양자강 연안이라고도 하고, 혹은 더 남쪽의 광동성 주변이라고도 하고, 혹은 인도 차이나, 혹은 캄보디아, 혹은 필리핀까지 흑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제의 발길이 과연 동남아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일본 서기의 기록은 백제의 활동 범위를 이렇게 전한다. 서기 554년, 백제가 외에게 부남의 재물과 노예 2명을 보냈다. 여기서 부남이란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기 565년, 백제가 외에게 비단 2필과 탑등을 보냈다. 여기서 탑등이란 인도 북부에서 나는 페르시아 양탄자를 뜻하는 것이다. 서기 641년, 백제가 백제에 온 곤윤의 사신을 바다에 던져 죽였다. 여기서 곤윤이란 인도 차이나 지역의 한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백제는 실로 거대한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었다. 흑치가 어디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무령 왕대에 이미 그들은 그런 지역에 진출해 있었다. 강력한 왕권과 발달한 해상 능력을 동원해 무령 왕은 백제를 중흥의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백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북경역사박물관에는 그 당시 백제의 한 모습을 엿보게 하는 자료가 보관돼 있다. 양나라 때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이 그것이다. 양나라 조정에 모여든 수십 개국 사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 양직공도다. 여기에는 지구상에 있는 놀랄만큼 다양한 민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속에 백제인이 있다. 백제는 유반파, 탁, 다라 등 많은 소국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생애 최초로 백제인의 얼굴을 만나본다.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그 시절의 국제 무대를 누비고 있었다. 수많은 인종, 다양한 문화를 백제는 이때 벌써 만나고 있었다. 서기 521년 11월이었다. 무령왕은 이 사신의 편에 양나라 황제에게 국서를 보낸다. 무령왕은 그 편지에서 제위 20년 만에 비로소 백제가 다시 강국에 뛰어노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후 1500년 왕의 무덤은 우리에게 말한다. 백제는 강력한 국제성을 지닌 나라였다고. 뿔이 달리고 옆구리에 날개가 조각된 이 석수도 원래 중국으로부터 온 양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백제에 와서 백제만의 형태로 재창조됐다. 해외로 뻗어나가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백제의 가장 큰 역량이었다. 왕의 무덤은 말한다. 백제는 결코 나약하고 쇠잔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봉황투각 장식이 화려한 금동 신발이 미친 곳은 더 넓고 큰 땅이었다고. 소용돌이 치는 불꽃 모양으로 화려하게 타오르는 왕의 금관 장식은 바로 지워져 버린 백제의 영광에 대한 증언이다. 무령왕릉에서는 수많은 구슬과 옥과 금장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붙지만도 3kg에 달한다. 풍부한 유물의 양과 탁월한 세공 기법은 이제 강국이 됐다고 말한 한 시대의 호화로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백제의 왕은 푸른 바지에 자색 비단 도포를 입고 검은 관에 금꽃을 꽂으며 허리에는 금운의 허리띠를 늘어뜨린다. 그 왕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 일찍이 공자는 얘기에서 이르되 그 신분에 따라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 달라야 한다는 교시를 내렸고 이것은 율법보다 엄하게 지켜져 왔다. 즉 오직 천자의 죽음만 부흥이라 이른다. 제후의 죽음은 흥이라 이른다. 대부의 죽음은 조리라 하고 평민의 죽음은 사라 한다는 것이다. 삼국사기는 삼국의 왕을 모두 흥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백제는 무령왕의 죽음에 붕자를 썼다.
22개의 담로를 거느린 왕들의 왕, 그가 바로 무령왕이었으므로 서기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1500년 후 무령왕은 어둠을 뚫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 모든 수수께끼로부터 역사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웅진의 후예들은 무령왕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진원굿을 올린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령왕을 맞이하는 의식이며 되찾은 역사의 한 부분을 기뻐하는 의식이다. 왕의 나라는 소멸해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바닷길을 따라가 더 큰 세상을 경영하던 나라였다. 잃어버린 그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간직한 채 무령왕릉은 오늘도 송산 위에서 침묵하고 있다.